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화전쟁,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통화전쟁, Currency Wars, 통화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통화전쟁에 중점을 두고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대에 있었던 글로벌 통화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발발했죠. 2008년 9월 15일에 발발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하고 또 저환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하고 대체로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떤 나라들이 전통적인 그런 고환율 정책 국가들이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종래 고환율 정책 국가들입니다. 종래 고환율 정책 국가들은요, 중국, 홍콩 포함입니다. 홍콩은 단독적으로도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고, 본토 중국도 고환율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단은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이 고환율 정책 국가입니다. 또 다수의 중동 산유국도 고환율 정책 국가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고환율 정책 국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고환율 정책 국가입니다. 이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해가지고 가득한 달러를, 외화를 전부 자국의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판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환율이 전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중동 산유국들은 어떡합니까? 외환보유고 쌓기를 많이 해서 외환보유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드러내서 국부펀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대규모 대형 국부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 국가입니다. 다수의 중동 산유국들요. 그다음에 러시아,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스위스, 한국 등이 고환율 정책 국가입니다. 한국을 제일 뒤로 놨죠. 사실 한국이 또 중간중간에 저환율 정책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좀 제가 배치시켰습니다. 우리나라지만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저환율 정책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전체로서의 유로존입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선진국들이죠. 사실 선진국들은 말하자면 벌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죠? 벌어놓은 게 많은 나라들이죠. 벌어놓은 게 많은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저환율 정책을 써서 지금 수출하고 수입 면에서 뭐 수출 수지가 약간 적자를 보더라도 또 과거에 벌어놓은 것으로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해외 투자를 한 거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과실들이 들어오죠. 그죠? 배당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자 뭐 이런 과실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수입 수지의 그 적자분을 좀 어느 정도 메울 수가 있으니까 이 선진국들은 저환율 정책을 펴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저환율 정책 국가는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전체로서의 유로존 등인데요. 사실 후진국들 중에서도 저환율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이 없진 않았죠.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런 후진국들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환 위기를 막거나 해서 본의 아니게 고환율 국가로 변모합니다. 저개발국, 후진국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저환율 정책을 쓰다 보면 외환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외환 위기를 맞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본의 아니게 고환율 국가로 변모하니까 전통적인 저환율 정책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전체로의 유로존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요, 그 앞에서 본 전통적 저환율 정책 국가들까지도 이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발발했죠.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에 본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도가 더한 경기 침체를 이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저환율 정책 국가들이, 이들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보니까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던 나라들, 중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은
고통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고통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더 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고환율 정책의 효용을 절실히 자각을 했던 겁니다. 고환율 정책의 효용을 이들도 자각을 했습니다. 자각을 해서 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0년 중반 이래 미국은 2차 및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ECB도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이 있죠. 그리스라거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죠. 예, 피그스 국가라고 그러죠. 예, 이런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에게 이런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걸 독려해가지고 저리 대출을 해줬습니다. 저리 대출. 그 프로그램이 LTRO입니다. Long Term Refinance죠. 예, 이건 아마 오퍼레이션이 아닐까, 오퍼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을 취했고요. 또 아예 자신들이 직접, ECB가 직접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이렇게 매입해 줬습니다. 이렇게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통화 증가를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통화 증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초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베노믹스죠. 아베 총리가 나서면서 일본까지 이제 엔화 가치 절하를 공언했습니다. 공언하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국, 그 다음에 ECB, 그리고 일본이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환율 정책입니다. 네, 이게 고환율 정책입니다. 이렇듯 종래의 저환율 정책 국가들까지 일제히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환율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죠. 고환율 정책이라는 것은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국 통화를 많이 풀게 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이 풀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고환율 정책 국가들이 있고 거기에 원래 저환율 정책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균형이 맞았었는데, 그런데 이 저환율 정책 추진하는 국가들까지 우리도 고환율 정책으로 갈래,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글로벌 통화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각국의 통화 가치는요, 놀이기구, 널뛰는 놀이기구 있죠. 그 다음에 시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소를 보게 되면 이쪽이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쪽이 내려가면 저쪽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쪽이 강세가 되면 저쪽이 약세가 되고, 또 저쪽이 강세가 되면 이쪽이 약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 이를테면 A국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 다른 나라들, 적어도 어느 한 나라, 다른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죠. 이를테면 B국의 통화는 강세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혹은 여러 나라 사이에서 서로가 동시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세로 만들게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시소 같아가지고 동시에 약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약세가 되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강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동시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세로 만들게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통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이죠. 환율을 가지고 자기 쪽에 유리한 환율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거, 서로 나서서 환율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근데 이 환율 전쟁을 영어에서는 currency war라고 그러거든요. currency war, 통화 전쟁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화 전쟁이라고 그러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의 뜻이 있냐면요. 이를테면은 중국이 위안화,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이제 장기적으로 기축통화, 키커런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기축통화는 우리 건데, 우리인데 중국이 도전을 한다?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통화전쟁도 사실은 통화전쟁이거든요. 그런 식의.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통화전쟁이라 할 때는 사실은 환율전쟁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서로가 동시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것. 네. 이럴 때 일어나는 전쟁이 환율 전쟁입니다. 그래서 Foreign Exchange War, FX War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환율 전쟁을 표현할 때 Currency War라고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Currency Wa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용어를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쓰기도 할 것입니다. 자, 볼까요? 네. 자, 통화전쟁의 방식을 한번 예를 들까요? 우선은 통화전쟁이 시작될 때요. 환율전쟁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잖아요.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쪽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쪽 나라의 기준금리 아직 높으니까 이쪽 나라는 좀 금리가 좀 떨어지고 저쪽 나라는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자금이 저쪽 나라로 가거든요. 저쪽 나라로 가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 통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나라로 자본이 막 저쪽 나라로 들어가면서 저쪽 통화는 강세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저쪽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강세가 되고 우리가 약세가 되고, 저쪽 입장에서는 저환율이 되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하도 통화전쟁의 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국 통화 증발하는 거, 본원화폐를 증액시키는 거, 본원화폐 종이를 증액시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자국의 본원화폐, 본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보통 통화를 증발시키게 되면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통화를 증발시키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그 자본들이 시중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 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국 통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국내적으로 이제 고환율 정책을 씁니다. 이 방책만 가지고 좀 효과가 잘 안 난다, 소기의 효과를 못 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국 통화를 풀어가지고 상대국 통화를 대거 매입하는 거죠. 네. 예컨대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를 풀어가지고 달러화를 많이 사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달러화가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게 되면은 뭔가 보복을 막 하려고 합니다. 보복하는 과정에서도 보유하던 상대국 국채를 투매하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유하던 상대국 국채 투매하는 거, 이건 조금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거론은 되지만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투매하는 사람이 나중에 손해보는 이런 정책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분쟁이 붙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 국채를 투매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값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혼란이 막 생길 거다. 그래서 중국이 어쩌면 통화전쟁에서 이 수단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하던 이런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은 이런 점에서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이거 바보짓입니다. 중국이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하면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국채 세일즈한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거든요. 그럼 괜히 중국 입장에서는 귀한 미국 국채를 자기는 헐값에 파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큰 타격을 못 줍니다.
못 주면서 자기만 손해보는 거라서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아무튼 통화전쟁의 수단으로 거론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무역보복을 하는 거죠. 무역보복을 합니다. 무역보복의 형태는 어떤 거죠? 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저쪽 나라, 상대국 나라에서 그 물건이 들어온다. 상대국 나라가 수출하는, 우리 쪽으로 수출하는 물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나라의 전략물자가 있잖아요. 상대국이 꼭 필요한 그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합니다. 자국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국이 되게 중요시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상대국의 주요 품목의 그 수입을, 우리가 수입하는 걸, 우리 수입 못해. 하고 수입을 막는 겁니다. 상대국 주요 품목의 수입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보복인 거죠. 무역보복도 통화전쟁의 수단이 됩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되면 이제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적 교류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통화전쟁의 예인데요. 보통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0년대 글로벌 통화전쟁의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저환율 국가들까지 차례차례 이제 고환율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고환율 국들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로존까지 차례차례 고환율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전통적 고환율 국들의 것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전쟁의 구름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짙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전후에 짙어지는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2013년 초에 일본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과 유로존이 시작을 했고 이제 드디어 일본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 시절에, 아베 신조 총리 시절에 그 일본이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엔화 가치 절하를 공언했죠. 엔화 가치를 절하시키겠다.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겠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엔화 가치를 절하시키겠다. 윤전기로 그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돈을 찍어내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엔화 가치를 절하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통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어 마지막 주요 저환율 정책 국가 일본까지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통화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제가 크게 보면은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QE가 퀀터티티브 이징이죠. 양적 완화죠. QE 얼라이언스, QE 동맹하고, 다음에 보유고, 외환 보유고가 FX 리저브죠. 그 FX 리저브 유니온, 보유고 연합 사이에 치러진 대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통화 전쟁은 크게 보면 QE 동맹, 양적 완화 동맹과 보유고 연합, 외환 보유고 연합, 리저브 유니온과 QE 얼라이언스 사이에 치러진 그 대전입니다. 옛날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그 2차 세계대전도 사실 얼라이언스하고 유니온끼리 이렇게 대전을 치렀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자, QE 동맹은 미국, 일본, 유로존이 동병상련으로 맺은 동맹입니다. 미국, 일본, 유로존. 이들은 각자 양적 완화라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양적 완화가 비전통적인 통화 증발 수단이거든요. 예전에 그냥 평범한 평소에 어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거나 또 안 그러면은 그 중앙은행 대출, 예금은행들을 상대로 한 중앙은행 대출, 그 다음에 뭐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할인 정책,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통화를 관리했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이제 아주 아주 대형 무기를 가지고 비전통적인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공통점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일본, 유로존 사이에서는요, 자기들이 큰 비난을 안 했어요. 비난을 서로 안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환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죠? 미국이 자기들이 양적 완화하면서 유로존을 비난할 수 없죠. 또 미국하고 유로존이 자기들이 양적 완화하면서 일본을 대놓고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양적 완화 동맹이었습니다. 보유고 연합. 이건 이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추진하다가는요, 인플레이션이나 신용위기에 봉착할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뭐 이를테면 한국, 이런 전통적 고환일 국가들이 결성한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쓰지 않고 외환 보유고 쌓기를 통해서 고환일 정책을 추진하던 정통적인 고환일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 외환 보유고 쌓기라는 그 동종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왔지만 사실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자, 잠깐 여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맹이든 연합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서로 간에 어떻게 했죠? 서로 간에 이게 굳건하지가 않은 거죠. 또 사실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맹이든 연합이든 그 내부에서는 투량 환주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투량 환주가 뭐냐면요, 이 투자는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훔치다. 투는 훔치다. 량은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환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바꾸다. 주는 기둥입니다. 기둥. 투량 환주. 대들보를 훔치고 기둥을 바꾼다 하는 36개에 나온 계책입니다. 이런 투량 환주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군. 서로 동맹을 맺었으면은 이제 이쪽이 아군이고 우리 쪽을 도와주는 그 세력이 우군, 프렌드 아미잖아요. 그죠? 프렌드 아미죠. 우군은 아군과 동맹해서 공동의 적과 싸워줍니다. 그런데 냉엄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군도 잠재적인 조건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냉엄하죠. 자, 그래서 병법서 36개는 우군과 공동작전을 펼 때 쓸 계책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량 환주를 제시한 겁니다. 36개 원문을 볼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자주 빈자죠. 경, 바꿀 경자입니다. 기는 그 기자, 진은 군대 진용이죠. 네, 진용. 변경 기진, 그 진용을 자주 바꾸고, 추는 뺄 추자죠. 기는 그 기자, 경은 굳셀 경자, 려는 우리가 왜 여단 그러잖아요. 군대 여자입니다. 추, 빼낸다. 무엇을? 그것을. 경은 굳세다, 힘세다 하고 여는 군대니까 굳세고 강한 군대,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참고로 여자가요. 여자가 우리 여행할 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깃발을 든 군대, 요게 깃발이거든요. 깃발이고 요거는 사람들이 막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상용화 시킨 거죠. 깃발을 든 군대라고 해서 원래 군대려자입니다. 군대려자인데요. 군대려 혹은 이제 도움법칙에 따라 여로 발음하기도 하죠. 군대려인데 군대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군대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움직일 여자가 되고 여행할 때 여자도 이 글자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격려 그러면 굳센 군대,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격려는 정예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예부대를 뽑을 추 빼내고 대기 자패, 기다릴 때자, 그 기자, 스스로 자자, 패할 패자. 스스로 패하기, 그것이 스스로 패하길 기다렸다가 이후에 이 승은 탈승자죠. 탈승자. 네. 틈을 탄다 이런 뜻이죠. 지는 그것 짓자죠.
그 틈을 타서, 이후에 그 틈을 타서 얘는 끌어올 예자죠. 예인선할 때 예자. 그 기자, 류는 수레바퀴 윤자 혹은 수레라는 뜻도 됩니다. 야는 어조사고요. 그 수레를 끌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수레를 끌고 온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 진용을 자주 바꾸고 그 정예부대를 빼내고 그 스스로 패하기를 기다리고 이후 그 틈을 타서 수레를 끌고 온다라는 투령 줄 제시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우군의 진영을 잘 살펴보면 역시 자, 우군의 진영을 살펴봅니다. 프렌드 프렌드 아미가 왔습니다. 저 도와주러. 우리 도와주러 왔어. 그래서 그 우군의 진영을 잘 살펴보니까 역시 대들보나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나라의 정예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렌드 아미죠. 우군으로 하여금 그 진영을 자주 바꾸도록 해요. 자주 바꾸도록 하고 그런 와중에 그 정예부대를 빼내서 아군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정예부대를 막 이리저리 바꾸다가 진영을 바꾸다가 그러면 니네 이 부대를 좀 우리 지휘를 받도록 좀 하자. 대신에 우리 부대를 또 네 쪽으로 줄게. 이렇게 해서 우군의 정예부대를 빼낸 자리에 아군의 약체 부대를 배치해줘요. 바꾸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대들보로 훔치는 거죠. 대들보로 훔치고 기둥을 바꾸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바꿔놓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군은 자기 정예부대를 우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약해져갖고 적군하고 싸우다가 몰락을 합니다. 그럼 적군하고 우군이 먼저 치는 걸 딱 기다렸다가, 그럼 어떻게 하죠? 우군이 몰락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새로 받아놓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군의 정예부대는 주인을 잃었잖아요. 그럼 주인을 잃은 그 정예부대를, 니네 나라 망했으니까, 니네 군대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적군은 저 우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군은 오히려 우군의 정예부대를 편입시켜가지고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투량환주입니다. 36개 중에서도 그러죠. 36가지 계책 중에서 사실 이게 처음 이야기 가장 난해한 계책입니다. 이런 계책을 사실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써야 됩니다. 네. 어차피 국제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당시의 글로벌 통화 전쟁이 격렬하게 치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원래 통화 전쟁 내지 환율 전쟁 이런 것 자체가요, 웬만해서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까요? 자, 저쪽 나라가 고환율 정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이제 우리도 맞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우리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이쪽 나라 내부에서 고환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국민의 거부감을 무릅쓰고서 막 대대적으로 맞불을 놓기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그냥 저쪽이 고환율 정책 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게 급한 무슨 급성의 병에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냥 참지, 그냥 두지, 이런 여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국민의 거부감을 무릅쓰고 맞불 놓기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교역상의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요, 교역상의 보복 조치하게 되면 그 보복 조치로 이쪽 나라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컨대 저쪽 나라에서 우리 들어오는 수입품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물건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물건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소비자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올라가니까 이쪽 집단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또 저쪽에 주요 품목 수입하는 걸 아예 그냥 관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수입을 금지시킨다고 하게 되면 그 물품 필요한 국민들이 이쪽에 많잖아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불이익 당하는 거죠. 또 우리 쪽에 전략물자 수출을 하는 거를 제한했다고 그러면
이 전략물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자기네 수출길이 그만큼 막히는 건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상의 보복 조치도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될 집단의 반발 때문에 대대적으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하겠죠. 상징적으로 할 수 있고, 뭔가, 본보기, 시범 케이스로 할 수는 있지만 대대적으로 못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이거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주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예. 우주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묘하게 돼요. 한쪽에서 고환율을 불사하겠다 하는 나라가 이제 생기잖아요. 생기게 되면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쪽에서 저환율에 안주하려는 나라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묘합니다. 정말 우주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 한쪽에서 고환율을 불사하겠다 하는 나라가 생기면 이 다른 나라도 같이 고환율을 우리도 하겠다 하고 맞불을 놓게 되면 진짜 싸움이 커지는데, 그냥 참지 하고 저환율에 안주하려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요.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저환율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저환율에 안주하려는, 갑자기 저환율에 안주하려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구나 이제 2013년에 그 글로벌 통화전쟁 내지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한 일본의 그 엔저 공습은 뭐에 의한 겁니까? 양적 완화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확대 체계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제대국.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죠. 경제대국 일본에서 내수가 확대되는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쪽의 수출에 도움이 되죠. 저쪽 일본에서 내수를 확대하니까. 내수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물건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결국 이쪽 나라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한 반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나라들이 반격한다면 그 무기로는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는 구두탄이 대종을 일 것이다. 말로는 일본도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보복 조치 같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전망했고 실제 과정은 제 전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